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올라가면서 사진 찍는 것이 일상화되었죠. 하지만 사진을 찍고 나서 필수적인 편집이나 후보정을 못해서 그대로 스마트폰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본 강의 시청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포토샵의 필수적인 사진 보정과 편집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토샵을 설치하는 방법은 본 영상의 끝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이제 여기서 사진을 열고 후보정이나 편집들을 하게 되죠. 포토샵을 실행한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오픈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저장을 해놓을 때 항상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나중에 찾기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쉽죠? 여러분들도 사진은 꼭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한꺼번에 저장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열어보면 사진이 들어가 있죠. 자, 사진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게 되면 가로와 세로 비가 전부 다른 사진을 찍을 겁니다. 가로가 4, 세로가 3인 사진도 있고요. 가로가 16, 세로가 9인 사진도 있죠. 또는 인스타나 SNS용으로 쓰이는 1:1 사진도 있죠.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가로와 세로 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장을 해주셔야 나중에 사진을 올렸을 때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인스타에 1:1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16:9 사진을 올리게 되면 상단과 하단에 까만색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자, 되도록이면 맞춰주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사진 비율을 맞추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연 상태에서 상단에 이미지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죠. 이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시면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진의 오리지널, 즉 원래 사이즈가 1280-960입니다. 자, 이거는 몇 대 몇 사이즈일까요? 자, 이거는 고쳐보면 알죠. 1280-960 옆에 보시면 체인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쪽 사이즈를 변경을 하면 비율대로 다른 쪽 사이즈도 바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을 4로 바꿨어요. 그러면 세로가 3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 사진은 4:3 사이즈네요. 자, 그러면 16으로 바꾸면 12죠. 16:9보다 세로가 좀 더 긴 사진이 되겠죠? 자, 다시 128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원래 사이즈인 거죠. OK를 눌러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사이즈를 아무리 바꿔도 캔슬만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지금 16:9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진을 16:9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16:9를 1280으로 키웠을 때 세로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로 세로 비율을 바꾸고자 할 때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캔슬합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툴 팔레트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크롭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비율과 사이즈대로 사진을 자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 크롭 툴을 누르시면 상단에 레쇼라고 나오죠.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비율들이 나옵니다. 1:1, 16:9, 4:5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여기서 1:1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사진에 구역을 표시하는 꺽쇠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중간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가져다 놓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비율대로 잘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한 거 취소할 거예요. 상단 메뉴에서 에디트 들어가면 언두 크롭 나오죠. 자, 이번에는 16:9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세로가 좀 더 짧아졌죠. 자, 이렇게 잡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는 어쩔 수 없죠. 잘리는 거죠. 위에도 다 보일 수 없나요? 보일 수가 없죠. 사진을 찌그러뜨리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진을 찌그러뜨리는 것은 최악의 편집이죠. 절대 사진을 찌그러뜨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잘려나가는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처음에 찍을 때부터 비율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럴 경우는 있겠죠. 나는 이 자전거가 좀 더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마우스를 코너 부분에 가져가게 되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나오죠.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구역이 더 작아지죠. 자, 이렇게 원하는 구역을 만들고요. 또 여기에 자전거를 놓습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가 좀 더 크게 나오게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16대 9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세로, 비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가로, 세로, 비와 사이즈를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이 포토샵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실제 업무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언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진이 우측으로 쏠려 있어서 작업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럴 때는 툴 팔레트에서 손바닥 툴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사진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손바닥 툴, 핸드 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 툴을 이용하지 않고 단축키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기본 단축키입니다.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죠.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손바닥을 뗍니다. 그러면 다시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툴은 여기 있는 무브 툴이 되겠습니다. 이 무브 툴이 가장 기본 툴이에요. 항상 이 기본 툴이 선택이 돼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손바닥 툴은 내가 어떤 툴을 누르고 있어도 키보드의 스페이스만 누르면 손바닥 툴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만 떼게 되면 다시 원래 툴로 돌아가게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항상 기본 툴은 여기 있는 무브 툴이라고 그랬죠. 자, 무브 툴 단축키도 꼭 외우세요. 키보드에서 V 누르면 무브 툴로 바뀌게 됩니다. 키보드 V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은 확대 축소를 볼까요? 자, 확대 축소는 여기 있는 돋보기 툴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매번 툴을 이용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귀찮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 백스페이스 키 옆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로 확대하시고 키보드의 스페이스로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분 확대를 해줄 수 있어요. 다시 컨트롤로 플러스 옆에 있는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단축키와 기본 편집을 배웠죠. 자, 그 다음은 글씨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를 보시면 T라는 툴이 보입니다. 대문자 T라고 되어 있죠. 이 툴을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를 사진에 얹게 되면 I자 커서 옆에 점선으로 된 박스가 나오죠. 이게 글씨를 쓰는 툴입니다. 자, 이 사진에 글씨를 넣으려면 사진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여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 글씨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키보드로 글씨를 썼는데도 글씨가 나오지 않는 것은 너무 작기 때문이죠. 이 위에 보시면 컨트롤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컨트롤 패널은 내가 어떤 툴을 선택을 하던 그 툴에 대한 정보를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세부적인 조정도 여기에서 다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타입 툴을 눌렀을 때도 위에 타입 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주죠. 이 부분이 글씨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타입 툴을 클릭하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주위에 있는 점선이 없어져요. 그렇죠? 자, 이건 딱 맞았다는 뜻이에요. 클릭 드래그 합니다. 글씨가 아주 작죠? 자, 기본적으로 이 글씨 이용하는 방법은 워드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긁은 다음에 상단에 글씨 크기 부분에 우측 옆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서 글씨 크기를 바꿔줘도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글씨 크기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얹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양옆에 화살표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글씨가 커지죠. 좌측으로 움직이면 글씨가 작아지죠.
내 마음대로 사이즈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클릭 드래그 할게요. 이번에는 한글을 써볼까요? 키보드의 한영키 누르시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 글씨가 써졌네요. 그렇죠? 그 다음 이 글씨에 대한 조절은 HWP나 워드 쓰실 때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폰트의 종류, 글씨 크기, 상단 컨트롤 패널에 보면 폰트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워드나 HWP에서 글씨 폰트 바꿀 때 어떻게 하죠? 긁고 바꾸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클릭 드래그해서 글씨를 선택을 해야 폰트를 바꾸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당연히 타입 툴, 글씨 쓰는 툴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폰트를 누르고요. 원하는 폰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서 볼드체, 레귤러체, 얇은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볼드체 잡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또 조절이 가능하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컬러가 있어요. 자, 이 컬러로 글씨 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컬러 피커라는 게 나와요. 포토샵은 글씨 컬러뿐만이 아니고요. 뭔가 여기에서 컬러를 지정을 해야 된다거나 컬러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항상 이 컬러 피커를 이용하게 됩니다. 좌측에 정사각형 박스가 나오고 우측에 슬라이드 박스가 나오죠. 자, 일단 우측 슬라이드 박스에서 컬러 종류를 지정을 합니다. 자, 파란색, 하늘색, 연두색, 노란색 쭉 있죠? 자, 여기서 파란색 종류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우측에서 세부적인 조절을 합니다. 이 컬러에 원색이 있고요. 그 다음 점점 어두워지죠? 그 다음 원색에서 점점 밝아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가지가 적당히 섞인 컬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 정도에 잡을까요?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커서로 글씨를 긁은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반전이 돼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씨의 위치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워드나 HWP는 글씨를 쓰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는 없어요. 엔터로 넘기거나 스페이스로 띄우거나 하는 건 가능하지만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는 없죠. 포토샵은 그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터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전부 이 포토샵을 이용을 하겠죠. 이런 글씨의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광고라든지 포스터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포토샵을 이용하는 거죠. 자, 좌측 툴 팔레트에서 아까 봤던 무브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타입 툴로 이렇게 긁은 표시가 없어지죠. 자, 이때 무브 툴로 글씨를 클릭하시고요. 움직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 곳이나 글씨를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포토샵의 최고의 장점이죠. 원하는 곳에 글씨를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글씨를 가져다 놨습니다. 자, 그런데 폰트나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다시 툴 팔레트에서 타입 툴 클릭하고요. 마우스를 가져가면 또 커서에 점선 박스 없어지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 또 상단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워드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단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레이어 선택합니다. 그러면 레이어라는 팔레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팔레트라고 불러요. 자, 이 레이어 팔레트를 보시면 지금 제가 쓴 안녕하세요라는 글씨가 이 위에 써 있죠. 자, 이게 바로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처음 열었을 때는 책상 위에 사진을 얹은 상태죠. 자, 그 상태가 백그라운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여러분이 글씨를 썼어요. 글씨는 뭘로 썼죠?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글씨를 썼죠. 자, 이 타입 툴로 글씨를 쓰게 되면 우리는 이 위에 글씨를 쓰는 것이지만 포토샵에서는 이 글씨를 종이를 오려서 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그림 위에 색종이를 오려서 얹은 상태죠. 자, 그게 이 위에 얹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이어 개념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워드처럼 엔터를 넘겨서 쓰는 게 아니고요. 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또 색종이를 하나 꺼낸 다음에 그 색종이로 글씨를 오려서 이 위에 얹어주는 거죠. 자, 타입 툴 또 선택하고요. 여기에 클릭해서 또 글씨를 써볼게요. 자, 포토샵 연습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쓰니까 이 위에 레이어라는 게 또 하나가 생겼죠. 여기 있는 안녕하세요를 먼저 얹었어요? 아니면 포토샵 연습입니다를 먼저 얹었어요? 안녕하세요를 먼저 얹었죠? 내가 얹은 순서대로 그 위에 계속 얹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 색종이를 오려서 얹는다고 생각하면 동일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커서로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는 글씨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컬러도 바꿀까요? 이번에는 붉은색으로 잡아볼게요.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잡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안녕하세요는 지금 이 레이어고요. 포토샵 연습입니다는 이 레이어죠. 지금 두 개가 얹힌 겁니다. 이 두 개의 글씨는 따로따로 얹은 거기 때문에 움직일 때도 각각 별개예요. 따로 움직이죠? 자, 이렇게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포토샵에 다양한 글씨, 그림들을 얹을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가 없으면 합성 같은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레이어의 개념이 되겠어요. 자, 사진을 또 하나 열어보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오픈합니다. 자, 이 사진 가져올게요. 열기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작업했던 이 사진이 있고요. 새로 열게 되면 또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사진을 두 개를 가져온 거죠. 이 사진과 이 사진은 별개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지금 곰인형이 있는 이 사진에서 곰인형을 떼다가 이 위에 얹어 볼게요. 자, 곰인형 가서 이 곰인형을 떼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사진을 인화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 부분만 오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로 일일이 경계선을 다 잘라줘야죠. 포토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에서 뭔가 일부분을 잘라서 다른 데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원하는 부분을 자르는 선택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좌측 툴 팔레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선택 툴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가장 간단한 선택 툴은 좌측 툴 팔레트에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는 툴이 되겠습니다. 이 툴들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삼각형 표시가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하부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하부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의 기능은 내가 띄어내고자 하는 물체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빨간색 선이 보이면서 이렇게 선택된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을 해볼게요. 아예 바깥에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나오죠? 점선 박스가 나오죠. 그러면 이 점선 박스 안에 있는 물체를 정확하게 선택하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토샵이 이걸 어떻게 알고 선택할까요? 자, 포토샵에도 그런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알아서 선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손을 떼게 되면 포토샵에서 알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요. 선택됐죠? 자, 점선이 다 보이죠? 이거는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여기 있는 무브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키면 이 부분만 떼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곰인형을 들고 여기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복사합니다. 당연히 선택이 일단은 돼 있어야 복사를 하겠죠?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 원하는 사진 또는 그림을 여시고요.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이세요. 그러면 지금 곰인형 들어왔네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곰인형이 근데 너무 크네요.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배운 사이즈 변형하고 가로 세로 비율 변형한 것은 사진의 전체 사이즈가 되겠고요. 지금 할 것은 이 사진에서 일부분만 조절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곰인형을 얹으니까
우측 레이어에 보시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텍스트를 오려서 얹는다는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이번에는 텍스트를 오려서 얹은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곰인형을 가위로 오린 다음 복사를 해서 여기에 가져와서 붙여 넣은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그림 위에 이 곰인형을 오려와서 얹은 그림이 또 하나가 얹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레이어가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가 추가됐을 때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좀 더 밝은 색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T 눌러줍니다. 컨트롤 T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레이어 물체의 테두리에 사각형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바운딩 박스라고 불러요. 자, 이 바운딩 박스의 코너에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해서 곰인형을 좀 작게 만들면 이렇게 얹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 놓을 거예요. 사이즈도 이렇게 할 거예요. 확정이죠? 더블 클릭하면 테두리에 있던 사각형 박스 없어지죠. 자, 이제 사이즈는 조절할 수 없고 위치만 바꿀 수 있겠죠. 자, 다시 사이즈를 조절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컨트롤 T 누릅니다. 그러면 또 생기죠. 여기서 또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에 있는 물체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텍스트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텍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긁은 다음 여기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조절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얹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 T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일 간단한 합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든 전부 이런 식으로 합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안녕하세요를 들고 곰인형 위에 얹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자, 곰인형 뒤에 가려지죠?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제가 얹은 순서대로 레이어에 얹혀진다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안녕하세요를 얹었죠? 그 다음 레이어를 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녕하세요가 이 곰인형보다는 아래에 위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겹치게 되면 위에 얹혀 있는 물체가 아래쪽을 당연히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쉬워요. 실제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금방 그 원리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글씨가 곰인형보다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얹혀 있는 순서를 바꾸면 되죠. 자, 이 위에 있는 곰인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글씨 밑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파란색 선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자, 바뀌었죠?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리면 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 간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후보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여러분이 찍고 처음에 보시게 되면 잘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후보정을 한 이후에 비교를 해보시면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상한 부분 없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후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에 보시게 되면 이미지라고 있죠. 이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로 들어가면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메뉴들이 후보정에 관련된 메뉴들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후보정할 때 이용하는 메뉴는 여기 있는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커브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커브에서 자, 이 아래에 있는 인풋 부분은 현재 사진의 상태고요. 그 사진의 상태를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아웃풋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인풋의 사진의 밝기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이 이 사진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들이 분포해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 사진에서 밝은 곳의 분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밝기 제일 어두울 때 까만색이고요. 제일 밝을 때는 화이트가 되겠죠. 그 중간 밝기의 분포입니다.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죠? 이 정도에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죠. 어두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밝은 곳은 상대적으로 적죠. 이 사진의 후보정은 사진의 전체 밝기 분포에서 어두운 곳, 밝은 곳, 중간 부분이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가 되는 게 사진의 후보정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두운 부분에서 치솟아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낮춰줄게요. 지금 이 그래프는 정비례 그래프라서 여기 있는 밝기가 그대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밝기가 그대로 여기로 갑니다. 자, 똑같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 그래프의 모양을 바꿔줍니다. 자, 이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얹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바꿔줘요. 자, 그러면 사진의 밝기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위로 올렸을 경우에는 현재 이 사진의 이 정도의 밝기가 원래 그래프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더 올라가 버렸죠? 더 밝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밝기들이 전반적으로 다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좀 어둡다 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원하는 밝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이 너무 밝아요. 그럴 때는 반대로 이 그래프를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전반적으로 어두워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밝기를 올렸을 경우에 또는 이런 밝은 사진일 경우 어둡고 밝은 곳이 구분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밝아지게 되면 사진이 흐리멍텅한 사진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럴 경우 밝은 곳은 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좀 더 어둡게 해서 서로 간에 구분을 만들어주면 사진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어두운 부분은 낮춰서 더 어둡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다 어두워지겠죠? 자, 이제 밝은 곳을 밝게 만들게요. 자, 그래프에 또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점이 또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올려주게 되면 밝은 곳은 밝게, 어두운 곳은 어둡게 나오게 되죠. 물론 이걸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해주면 사진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요렇게만 잡아주셔도 사진이 훨씬 선명하고 밝은 데는 밝게 살아나고 어두운 데는 어둡게 되면서 깔끔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커브 창에 보면 프리뷰라고 있어요. 이 프리뷰를 꺼보면 원래 이미지와 지금 보정한 이미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차이가 크죠. 원래 사진을 보면 잘 찍힌 것 같지만 이렇게 보정을 한 이후에 보게 되면 좀 더 선명하고 피부색도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커브의 기능이 되겠어요. 사진 보정에서는 필수적인 기능이죠. 이 커브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면 2%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밋밋하고 뭔가 확 와닿지가 않죠. 그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후보정 한 번만 해주셔도 좀 더 나은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컬러가 좀 살아나면 더 이쁘겠는데 컬러가 좀 밋밋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진이 왠지 좀 심심하게 느껴지죠. 이럴 때 컬러를 좀 올려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어드저스트먼트에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있죠. 이 휴 세츄레이션은 사진의 원색을 올려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세츄레이션은 채도 값이죠. 여기서 채도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값을 올려주게 되면 사진이 좀 더 원색이 살아나요. 그렇죠? 자, 이게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물 빠진 것 같은 사진이 되다가 나중에는 흑백이 되겠죠. 자, 기본값 0이죠. 자, 이 0 상태에서 조금만 조절을 해주셔도 사진의 컬러가 훨씬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생기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자, 가장 기본적인 후보정 기능들이 여기 있는 커브와 휴 세츄레이션이 되겠어요. 사진을 찍고 나면 꼭 이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만 이용을 하셔도 포토샵 이용하실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장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상단 파일 메뉴 누르시고요. 여기서 세이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바탕화면 누를게요. 자, 그러면 아래에 보시면 파일 형식이 포토샵 PSD라고 돼 있죠. 이 PSD는 포토샵 파일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PSD로 저장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진을 나중에 다시 열게 되면 여기 있는 레이어가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도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편집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PSD로 저장을 하게 되면 포토샵이 없는 사람은 이 사진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포토샵이 있는 사람만 열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포토샵을 쓰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 많죠. 자, 그러면 그렇게 PSD로 저장을 하면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JPG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상단 파일을 누르시고요. Save나 Save As 들어가지 마시고 Save a Copy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파일 형식이 JPEG로 나오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누구나 볼 수 있는 JPG 그림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바탕화면 누르신 다음 JPG 선택하시고요. 저장합니다. 그러면 압축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JPG 파일은 사진을 저장을 할 때 압축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압축할지를 여기서 정해주는 겁니다. 라지 파일, 제일 높은 게 12예요. 이렇게 되면 화질이 제일 높게 압축을 하는 대신 용량은 커지게 됩니다. 지금 699라고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낮춰볼게요. 퀄리티를 4로 낮췄어요. 그랬더니 용량이 4분의 1로 줄었죠? 자, 이런 식으로 화질을 높이는 대신 용량을 크게 할지, 화질을 낮추고 용량을 작게 할지, 이거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보통은 거의 라지 파일로 해서 12로 잡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가끔 인터넷에 사진 파일 같은 것들을 올릴 때 용량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용량이 커서 안 올라갑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포토샵에서 저장을 할 때 용량을 낮춰서 저장을 해주시면 문제없이 업로드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실 때 항상 되도록이면 이런 레이어가 있을 경우에는 포토샵 PSD 파일로 저장을 하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JPG 파일로 또 하나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 JPG 파일을 전송을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혹시나 내가 이걸 다시 수정을 하거나 편집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PSD로 또 하나를 저장을 해놓는 거죠. 꼭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포토샵 기능들을 익혀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쓰시는 것은 이 정도만 이용을 하셔도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규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익힐 수가 있겠습니다. 본 강의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정규 과정 배우실 때도 훨씬 쉽게 적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포토샵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dobe.co.kr 들어오시게 되면 어도비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포토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구매하기 누르시면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고 구독제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나에게 포토샵이 맞는지 한번 이용을 해보고 구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체험하기를 이용을 해서 7일 동안 무료로 체험한 후에 구독제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제일 경우에는 월 24,000원이죠. 자, 근데 그 옆에를 보시면 포토샵과 라이트룸 합쳐서 11,000원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플랜은 사진 작업 전용 프로그램인 라이트룸과 포토샵이 합쳐진 거고요. 이 좌측에 있는 플랜은 포토샵만 들어가 있죠. 오히려 이게 더 낫겠죠. 차이점은 클라우드를 포토샵은 100기가를 지원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20기가만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필요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이 사진 플랜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무료 체험을 할 때도 카드 번호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로 넘어가게 되니까 더 이상 쓰지 않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 및 교사 버전이 있죠. 똑같은 기능이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또한 학생 및 교사 버전의 경우는 어도비에서 나오는 모든 앱을 이 가격에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 및 교사분들은 훨씬 유리한 플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독을 이용을 하셔서 포토샵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어도비 포토샵의 꼭 필요한 필수 기능과 본 강의만 시청하시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포토샵의 기본 기능만 제대로 익혀두셔도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요.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한 번 더 시청을 하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